오늘은 자폐증 아이들의 대표적인 증세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물론 다른 것도 손에 나타나요. 오늘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자폐증의 행동 특징을 보고 그것을 뇌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늘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 분야를 안 다루고 있어요. 현재 어떤 정보를 검색해봐. 다만 저는 임상적으로 한 25년 하다 보니까 먼저 임상적인 경험을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똑같이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여기 11번까지는 전부 자폐증의 특성입니다. 근데 요 11가지는 전부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 근데 이러한 얼굴에 나타나는 자폐 증세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요육원의 특징이 얼굴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점.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 애긴가 그때쯤 사람인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뇌에서 기쁨, 즐거움, 웃음과 재미 그리고 슬픔과 비통함, 낙담, 비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부정하며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이며 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달콤하며 무엇이 불쾌한 것인지를 보고 들으며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관, 뇌에 의하여 우리는 미치고 날뛰게 되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에게서 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심장이라 그랬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그건 아니죠. 지금은 뇌로 밝혀졌어요. 뇌로 밝혀졌는데 대뇌 쪽이냐 아니면은 번영계 쪽이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합적인 기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저는 그래서 뇌과학과 신경과학에 대해서 자폐증 연구에 대한 것을 일단은 미국에 있는 그 뇌연구팀들이 자폐증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학계에 좀 자극을 저는 주고자 합니다. 뇌과학을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만든 현미경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MRI 기술이 또 fMRI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나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를 10만 분의 1을 나눠서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fMRI를 찍어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특성을 연구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데 뇌를 연구해서 가장 크게 돈 번 사람이 빌 게이츠 컴퓨터 프로그램. 근데 지금은 뇌를 연구하는 것이 여기 뇌가 큰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뇌를 연구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뇌 연구가 미래에 모든 것이 좌우될 수 있도록 뇌 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뇌를 연구해서 다른 거 없어요. 발달 장애 아이들을 치료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발달 장애 아이들 또는 자폐증 아이들 치료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뇌를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학이라는 것은 뇌과학은 여기 보이다시피 요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뇌를. 신경과학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가 신경세포예요. 전부 신경에 관한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래서 뉴로사이언스는 그런 것이고, 브레인 사이언스는 일단 이것이 브레인입니다. 요 보이는 것. 이것만을 연구해서 프로그램 연구하는 것이고, 신경과학은 신경의 본부가 여기니까 뇌과학과 신경과학은 같이 연구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근데 자폐증은 역시 뇌과학과 신경과학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뇌를 먼저 알고 몸 전체의 신경 전달을 못하는 것이 우리 자폐증 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 특수교사가 교육을 프로그램만 가르친다. 그렇게 가지고는 자폐증 치료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치료는 뇌과학과 신경과학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발달장애 치료는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대구대나 이런 언어치료학교나 이런 각 교수들이 이제 뇌를 강의를 합니다. 피상적으로 이제 기능만 강의를 하겠죠.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의 공통점은 자극이 뇌로 들어가서 반응,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극이 들어가는데 뇌에 전달이 돼서 뇌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반응도 없다. 여기서 벌써 자폐 문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발달장애 문제가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가 이제 뇌인데, 모든 감각신경은 이 뇌로 들어갑니다. 뇌로 들어가서 해석돼가지고 반응하는데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제가 이거 조금 장난을 쳐봤는데, 이 얼굴, 1차적으로 이 얼굴에 나타나는 신경을 12상의 뇌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뇌에 관한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같이 말한다. 그거는 브레인 뉴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브레인이 아니고 크레니얼 너브라 그래가지고 뇌에서 나오는 신경, 얼굴에 나타나는 신경 12가지 상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보면 좀 혼란이 좀 생기는데, 크레니얼 너브, 얼굴에 나타나는 신경.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폐증 아이들은 전부 이 얼굴 표정에서 문제가 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뇌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잠깐 다시 합시다. 이 12상의 뇌신경은 곧 얼굴에 나타나는 신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12상의 뇌신경은 뇌의 상태, 현재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뇌의 상태를 대부분 볼 수 있도록 얼굴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속도와 또는 기름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계기판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뇌의 상태의 일종의 계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얼굴. 네. 그 다음에 눈, 코, 입, 귀, 턱, 목에 해당하는 근육 조절과 얼굴 표정을 만든다. 어린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면은 맨 먼저 고기를 가르죠. 그래서
12상의 뇌신경은 목 이상입니다. 얼굴에는 목 이상. 고개를 가눠야 그 다음부터 얼굴이 위치를 잡기 때문에 표정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인격을 대변해준다. 우리가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든지 그 사람 이미지는 거의 얼굴 사진만 있으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어떻게 모습었다 대충 다 되잖아요. 예. 텔레비전 영화는 몸 전체 연기가 많지만은 텔레비전은 거의 얼굴 연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정을 얼굴을 통해서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폐증 아이들은 얼굴에 그런 표정을 못 만들어내요. 따라서 자폐증은 신경이 뇌로 잘못 가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엄마 얼굴을 얘가 엄마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는 겁니다. 얼굴을 눈 마주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죠. 엄마를 못 알아보면 이 뉴런 자체가 거울 뉴런 그래가지고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 표정을 보고 엄마의 기쁨, 슬픔, 화남, 엄마의 짜증, 심지어 엄마의 화나는 것까지 다 보면서 아이가 그대로 거울 현상으로 이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보통 이제 ASD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또 이제 일반 부모님들은 그냥 자폐증을 그러지 뭐 그렇게 자꾸 어려운 영어를 쓰느냐. 의과대학 가면 전부 영어를 쓰니까 또 이렇게 두 개를 다 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자폐증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얼굴 표정이 거의 없다. 그래서 50개월 넘으면은 좀 심하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60개월, 10살 넘으면은 여기가 잘 이러다 맘대로 탁 때리고 대박을 탁 때려. 왜냐하면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자극을 자기가 뇌가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네 타면 1시간, 2시간 타고 그러다가 자극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뺨을 탁 치고 또 자극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빛만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사람 얼굴을 관찰이 돼야 얼굴 표정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얼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20대, 30대 가보면 뭐 완전히 막 정신없습니다. 이제 요것이 뇌고 요 저쪽 면이 이제 이면이 되고 요 얼굴면,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 붙어 있는데 그걸 이거 하나씩 분류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넘어갑시다. 자, 그 뇌에서 첫 번째로 뇌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일단 뇌신경에서는 후각신경이에요. 후각은 냄새도 맡지만은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들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 죽는데 동물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생후 몇 주 안 된 아이들도 엄마 저지를 꺼서 뭉쳐가지고 냄새 맡으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예.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어떤 아이는 뭐든지 냄새만 맡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후각 기능이 우선 코에 후각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신경. 코가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양 눈으로 보이는 시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12신경 중에 감각신경 두 가지는 후각과 시신경은 그대로 뇌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뇌의 일부분이 나온 부분이 또 이게 눈이라고 옛날 학자들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봐놓고 그 다음에 눈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눈 돌림, 눈 돌림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운동신경이거든요. 눈 돌림이라는 거는 한번 다 같이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눈을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그 다음에 좌로, 우로. 요 신경이에요. 요 신경. 그래서 요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돌리는 신경이 눈돌림 신경이라 그래서 오클로모터라 그래서 이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도르래 신경은 뭐냐? 눈동자가 요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번 다시요. 아래로 눈, 아래로, 위로, 좌로, 우로. 요 신경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르래, 눈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예. 8차 신경이라고 하고 도르래 신경. 예.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차 신경이라고 보면은 얼굴의 코 위쪽, 이마 쪽을 주관하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윗턱 부분을, 여기가 이제 가지가 여기 코 윗부분을 움직이는 이제 얼굴 신경. 여기는 이제 윗턱 중심으로, 아래턱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예.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폐증 아이들은 잘 씹어먹지를 않아요. 씹어먹는 기능을 통해서 아래턱, 윗턱 균형이 잡혀야 얼굴이 바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요 3차 신경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돌림이라는 것은 이제 눈이 이렇게 좌우가 아니고 옆으로 눈을 이렇게 이쪽으로 넓게 벌어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신경. 얼굴 신경은 여기 보면은 이제 혀와 그 다음에 운동, 얼굴의 모든 근육을 담당하는 얼굴 신경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속기 신경이라는 거는 귀는 듣기도 하는데 동시에 귀가 이거 머리도 이게 균형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전정감과 그런 것. 그 다음에 혀. 여기가 이제 기관지가 있고 여기가 식도가 있는데 여기서 혀를 움직이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씹어 먹을 때는 윗턱,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혀를 사용하는. 그 다음에 미주신경은 요거 유일하게 요 신경은 아래로 내려가서 장기까지 연결된 거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는 연구가들이 이거 뭐 기다랗게 내려가는데 참 애매하다 그래서 미주신경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더부신경, 이제 액세서리 신경인데 이거 얼굴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목을 움직이는 목을. 그래서 목이 근육이 바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들 자랄 때 보면은 출생하면은 아이들이 첫째 빛에 대한 자극, 소리에 대한 자극, 접촉에 의한 자극, 이런 자극이 있을 때 목이 이제 균형을 잡아요. 목 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선 가는 다음에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튀고, 안고, 이렇게 나왔는데,
목, 그다음 혀. 혀도 혀뿌리를 앞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설인신경이라고 하는데 설하신경, 혀를 주관하는 신경이다. 예. 여기까지 12개의 신경이 각자 영역이 다르게 얼굴로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경이 적당한 자극에 의해서 이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폐증 아이들의 얼굴은 첫 번째는 얘가 불러도 반응이 없어. 잘 못 듣는 감각이 뇌로 전달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사람 얼굴을 우리 도연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많이 데리고 다니고 왔는데 처음에 8살에 왔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은 길거리에 차가 지나다니는지 사람이 있는지 집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 봐요. 예. 단 볼 수 있는 거는 간판 글씨만 보더라고요. 그것도 밤 되면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것만 봐요. 그래서 자폐증 아이들을 낮에 잊어버리면은 저는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쇼 윈도우가 있거나 반짝반짝거리는 데 있으면 아이들이 그쪽을 자기가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반짝거리는 것만 빛만 여러분 약간 해볼까요? 이러면은 형광등 빛만 느끼지 이 밑에 사람들이 있고 뭐가 있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첫째 자폐증 아이들은 시각이나 후각이나 모든 감각이 뇌로 전달이 돼서 인식을 못하는구나. 그 인식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만들어질 때에 감각 자극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미미해요. 그럼 이것을 쭉 갈 수 있도록 표정을 오히려 학습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한다 그러죠. 적은 표현이라도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영상 매체예요. 예. 텔레비전. 발달 장애를 위해서는 텔레비전이 좀 부시는 게 좋겠죠. 없으면 더 좋겠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자기가 학습해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뇌신경 12상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자폐증의 얼굴 표정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환경 간의 소통, 지나가면은 자동차도 보고 지나가면 동물도 보고 뭐도 보고 뭐도 얼굴을 봐야 얘가 저는 위험해, 이쪽으로 가야지 저래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스트로우처럼 자기가 갔던 그 길만 쭉 가는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이 그 아이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의 얼굴 표정, 눈 맞춤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눈동자가 바로 딱 보이잖아요. 근데 자폐증 아이들은 이게 이쪽을 보는지 저쪽을 보는지 가능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여기 오는 아이들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초점이 잡혀서 좀 바로 보게 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고 표정이 좀 오고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요즘 성호 오늘 성호는 안 하네. 상둥이. 그래도 뭐 이런 요즘은 다 웃기다가 얼굴이 마주치고 얼굴 부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뇌신경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3월 9일자의 기사에 보니까 생후 6개월 안에 자녀가 미래에 자폐증을 알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그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보면
시표 추적 검사, 아이 트래킹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사람이나 사전이나 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정확하게 보느냐, 심지어는 엄마 사진, 아빠 사진을 들을 때 정확하게 보느냐 관심 없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잘 못 보는 아이들을 딱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두 돌 때 진단을 해보니까 다 오티즘으로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눈 마주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눈 마주침은 단순한 눈 마주침이 아니고 뇌신경 거울 뉴런이라고 눈이 정확하게 봐야만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사물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청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굴 그 뇌신경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청각도 어떤 소리는 들어요. 주로 말소리를 못 들어요. 말소리. 예. 그다음 자, 보세요. 시각적으로 얼굴을 못 보고, 두 번째로 엄마의 말소리를 못 들으니까 결국은 얼굴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언어 발달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잘 듣는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 왜냐하면은 엄마 목소리는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늘 진동에 의해서 엄마 목소리를 무의식적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인식. 얼굴 인식이 안 되면 얼굴 표정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발달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이 넣잖아요. 근데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기름 계기판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속도 계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안 나가니까 계기판이 안 나가요. 다시 말해서 이 뇌에서 작동을 못한다는 것을, 이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자폐증 피상적으로 하는데, 이제 뇌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눈 마주치면 못한다. 사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한다. 빛만 보는 거예요. 빛만. 얼굴 인식을 못한다.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표정 모방이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안 되는 거죠. 예. 얼굴 표정 모방이 안 되죠. 그 다음. 그리고 잘 웃지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가끔 보면은 불규칙적으로 혼자 건시 좋을 때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는데, 그건 비정서적인,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울음을 조절하는 것. 그냥 좀 불편하면 계속 울 뿐이에요. 그러면은 신생아가 다 태어나면 웁니다. 울면은 엄마가 와서 젖을 주면 진정이 되죠. 다시 말해서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자기가 울었다. 그러면 응가를 해서 차가워서 울었다. 그럼 그걸 해결되면 울음의 의사표현으로 나타났을 때는 울음이 잦아져야 되죠. 그러면 기름 계기판에 이 앵꼬가 됐다. 그러면 기름이 들어가면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스스로 안정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울음을 조절을 못하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피합니다. 시각 주변에 관찰이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은 거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고 지능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자폐증은 정신지체, 행동장애, 사회성장애, 거기다가 이제 언어장애까지 들어가죠. 언어장애는 이제 정신지체 속에 포함되니까 행동장애, 지적장애, 사회성장애,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식이 있으면은 오티즘. 그 다음에는 잘 씹지 못하고 편식을 한다. 오늘
보지 않았네요. 대표적으로 신민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혀 씹지를 못해요. 근데 씹어 먹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 두세 달 노력해서 그게 딱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씹으면서 눈이 살살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씹어 먹는 것은 간단히, 일반 아이들은 간단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씹지 못하면 미각 발달 안 되죠. 씹지 못하면은 결국 언어도 안 되죠. 그다음 그래서 얼굴을 관찰을 해야 입모양을 보고, 얘가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고 소리에 모방을 해야 되는데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 눈 흘김을 반복한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준하, 그리고 정환이 오늘 만났어요. 정환이도 텔레비를 많이 봤고, 그래서 요즘 와서 다시 또 이게 어제부터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강원장 물어보니까 요즘 와서 터치를 안 받는데요. 근데 이 우리가 치료적 비결은 안면신경 치료적 비결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강 원장이 얼굴신경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외국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눈 흘김을 반복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걸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빛만 잡아, 빛만 이렇게 눈 흘김 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거기 같이 이거, 자, 잘 보세요. 한번 따라 해볼래요? 이렇게 한번 빛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무료할 때 들어 해본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더 재미가 없으면 두 번째는 막 흔들면 빛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만 또 재미없으면은 손 갖고 눈앞에서 여러 흔들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발달 전혀 불가능하죠. 이 문제가 치료가 안 되면 언어 치료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치료들 뭐 1년, 2년 시켜서 오는 아이들 보면은 따라서 노래는 하고 단어는 따라하는데 언어로 사용을 못하는,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있으면은 소리가 딱 나면 이게 뭐지? 또 갑자기 누가 나서 저거 누구지? 그 자세를 동작을 옮기는 이것이 지향 반응이에요. 지향 반응이 이루어져야 주의력이 형성되고, 주의력이 형성돼야 관찰이 되고, 관찰이 돼야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히는 아이들은 지향 반응이 안 돼요. 그다음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들은 조금씩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고 우리 이제 요이번의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특성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 거예요? 어떻게? 예. 자폐증의 치료는 뇌로 하여금 자극을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뇌의 기본적 기능을 일깨우는 데서 찾는다. 돼 있고, 이제 자극이 들어가면은 그 자극을 수용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서 반응하는 것. 다시 기본적인 것이어도 답니다. 자, 눈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아동 중에 사시 눈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게 근육이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거는 이쪽 근육을 잘라서 이렇게 당기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얼굴 12상이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희 방에 늘 쓰는 건데, 촛불을 많이 쓰죠. 교실 안에서는. 하나 하니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그 모든 과학적 접근이라는 데서 하나는 우리 인체가 유전자로부터 시작이 되거든. 유전자는 생의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오면서 빛에 대한 적응, 모든 동물이 다 딱 출생하면은 밝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에 대한 적응, 적절한 빛을 조절해서 자기가 적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 안에 동공 홍채가 있어서 빛의 세기를 밤에는 이게 커져야 빛을 많이 느껴야 돼요. 처음에 깜깜한 데 가면은 안 보이다가 한참 보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빛이 적은 데는 그래서 커져야 되고, 빛이 한낮에 나가면은 여기 좁아져야죠. 그래서 이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눈 동공과 홍채와 안구와 그래서 이런 신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바로 보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성당이든 또 요즘 교회는 그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성당이든 또 절에 가든 산에 가든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데는 거의 촛불을 쓰고 있잖아요. 다 그 원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불만 딱 보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움직이면은 누구더라? 민규? 영민이는 왔어요? 아니. 영민이는 그러다가 까분다. 이게 움직이니까 아이들이 아마 그 아이가 장난치고 이럴 때 엄마가 까분다 많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까분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지루하지 않게 더 볼 수 있어요. 보통 한 10분 정도 이상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눈 돌아가는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이걸 얼굴 가까이 되면요, 이게 열기를 느껴요, 얼굴이. 그래서 어떤 애 여기 확 부시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걸 쫓아가니까 쫙 보다가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방은 언어 치료실이니까 언어적 관점에서 다르죠. 첫째는 봐야죠. 호 부는 거, 입술 붙이는 거. 그래서 이 촛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심한 아이는 요거 갖고 안 돼요. 심한 아이는. 그래서 2007년, 8년 그때는 한 2년, 3년 동안 자연요육원에서 4시간 모닥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낮인데도 보면은 아이들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오면은 그전에는 눈 돌아가는 아이들 좀 제법 있었는데 요즘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준하가 오면서 다시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주일 저녁에 한 2시간씩 낮에 했을 때 다르고 밤에 했을 때 달라요. 낮에는 열기를 느끼면서 보는데 밤에는 주변이 깜깜하니까
훨씬 더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 발달의 최고봉은 몰입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권 상하권 사놨는데 다른 책 있다고 아직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의 얼굴은 1차 시각 중심으로 사물을 바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동작에는 안구, 이제 안구, 동안신경이 이제 뭐 상하 좌우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관찰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텔레비전 하나 놔두고 한 마로 때려 부셔야 될 것이 계속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이 안구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제 유아장애가 치료교육 그거 보면은 텔레비전 그려놓고 전에 국민일보 컵 그리는 사람이 막 그냥 텔레비전을 막 쏟아보고 막 그런 게 나는데.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자극이 약해요. 자극이 들어가는 데는 요거 이제 세포라고 보면은 요게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는 음이온, 바깥에는 그 양. 그래서 안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 바깥에 들어가려면은 자극의 세기가 되면은 요게 문이 열려야 돼요. 그 자극이 약하면은 이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려요.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열려서 자극이 들어가는 것을 활동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즘 자동차 뭐 스마트폰 키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탁 누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엔진 시동이 걸리잖아요. 인체도 우리가 외부 자극이 들어갈 때는 이 시각 이런 자극, 시각 자극 또는 뜨거, 촉각 자극 이런 자극이 들어가면은 내부에 감각신경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기 자극으로 쫙 중간에 가서 화학 작용으로 바뀌죠. 그래서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같이 연구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쪽 분야가 많이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굳어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강 원장이 요거는 이제 길 다닐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좀 해보셔야 되는데 주변에 좀 안전한 장소 같은 데는 손을 뒤로 묶어 가지고 같이 걷도록 하면은 좀 더 사물을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에 어디 갈 때에 제가 너무 바빠서 다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캠프장 같은 데 가면은 캠프 파이어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안전하게. 나중에 산불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데 가서 모닥불을 두고 모닥불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1시간이고 거기서 뭐 가족 간에 얘기도 하고 또 뭐 삼겹살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대로 이제 집중하죠. 집중하고 아이를 체크를 하고 이러면은 2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가 벌써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모닥불을 하는 것, 요거는 실내에서 촛불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손을 뒤로 묶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병장의 군인들도 차례 열중시어 하는 거는 이제 얘기 조금 편안하게 할 때 손을 뒤로 하는 자세가 꼭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하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눈 돌림이 현재로 제일 심해요. 예. 그리고 얼굴 이것도 제일 심하고, 예. 제일 심하기 때문에 나이도 벌써 이제 뭐 57개월? 6살이요. 예. 59개월. 예. 그 정도 되니까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잡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도연이가 8살에 와서 잡힌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면은 나무를 이렇게 사서 불을 피우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아요. 보세요. 문화적으로도 서구 문화는 개인주택 현관에 뭐가 있어요? 화덕이 다 있어요.
인간은 풀의 문화예요. 그래서 옛날에 1980년 초기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에 관한 드라마를 만든다 보니까 부잣집이 다 화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덕에 불을 쪼면서 노년의 건강과 생각 정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서울대 유지엄 교수한테도 그 질문을 하니까 이분은 별로 프로그램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는데 이 뇌가 싹을 틔우는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얼굴로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 자극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얼굴 필요 없잖아요. 딱 출생하면 뭐부터 얼굴이 나오잖아요. 얼굴. 딱 태어나면 고개도 못 가는죠. 손발도 못 쓰죠. 얼굴만 있다고. 그리고 눈 깜빡거리고 얼굴만 엄마 전냄새 맡고 고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뇌는 다 돼 있으니까 딱 근데 이 얼굴 표정을 할 수 있는 데는 캠프파이어만큼 좋은 곳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빠들 오시는 분들은 뭐 가족에도 좋고 저는 이거 캠프파이어를 해보면은요 저가 좋아요. 저가 하고 나면은 건강 컨디션이 되게 좋아져요. 한동안 안 했더니만은 몸무게도 더 늘어나고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틀 했는데 그 다음날 컨디션이 월요일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컨디션이 월요일 아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굴 요 부분 눈동자가 있는 것이 피라밋 속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파진 데에 눈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요 밑으로 눌러주고 위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는 자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요 사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요 움푹파인데 눈꼬리에서 귀 사이 요 사이 여기가 바로 눈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노 하는 갑돌림 신경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해서 약간씩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눈동자를 이렇게 일반인들은 언어 소통이 되니까 안구를 돌리라 그러면 돌리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되니까 우선 눌러주는 정도. 네. 그러면 잠 잘 자죠. 그 모든 것이 캠프파이어 할 때에 얼굴에 뜨거운 공기도 마시죠. 그러니까 이게 촉각, 얼굴, 촉각도 발달하고 시각도 발달하고 불이 이게 불꽃이 움직이니까 안구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후각에도 도움이 되고 청각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이 캠프파이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부모들 건강에도 좋으니까 꼭 그걸 권장하고 싶고 요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이렇게 눈동자가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요것이 8차 신경이라고 도르래 눈동자의 도르래 신경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위아래 좌우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재밌는 건데 한번 따라 볼게요. 특별히 복과 가지 표정을 만들어보는 운동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굴 두드리기입니다. 이 손을, 양손을 살짝 진 상태에서 아, 이, 우, 에, 오 발음을 하시면서 10번 정도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때 여기 눈 주변 알륜근이 움직여지도록 눈을 반 줄이신 상태에서 두들겨 주시면 효과가 만점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끝나셨죠? 네, 두 번째는 상하 좌우 삐죽대기입니다. 우선은 입술 모양을요, 닭똥집 모양으로 모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3초, 제자리 3초, 좌측으로 3초, 이것을 5번, 네, 5번 내지 6번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만에 하나 턱이 틀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턱을 잡으십시오. 네,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리, 제자리. 참지 말고 웃으세요. 제자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자리. 둘, 둘, 셋. 제자리. 네, 옆 사람 격려 한번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입꼬리 당기기입니다. 지금 상하좌우 삐죽대기랑 다른 근육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상 만들기에 입꼬리 당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턱을 잡으시고요. 입은 그대로 든 상태에서 꼬리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자, 3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얼굴 풍선 만들기. 특히 얼굴을 풍선을 만드시면, 네,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시면 여기 팔자 주름이 없어지는데 딱 좋은 웃음법인데요. 기가 싸하도록 이렇게 풍선을 하신 다음에 10초 이상 지난 다음에 참을 수가 없으면 웃음으로 뱉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얼굴 풍선 만들기, 얼굴 부드럽게 하는 웃음 운동법인데요. 자, 3회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요, 얼굴에 가득 바람을 채운 다음에 바람을 여기저기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효과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 1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그래서 이런 것을 1996년도인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했는데, 밤에 한 코스는 웃는 코스를 했어요. 근데 팔라스 벌데스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꽃집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을 맡겨놨는데 얼마나 잘 웃던지 그래서 마음껏 웃는 사람, 그래서 그 집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유난히 잘 웃기 때문에 웃는 코스를 맡겨놨는데 아주 신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 참고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굴 표정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웃음 치료학회에서 나온 것을 얼굴 표정으로 제가 이제 연결시킨 거거든요. 다음 쪽.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그 자폐증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구글이 좀 앞서가더라고요. 얼굴 표정 4가지를 만드는데, 해피, 행복한 거, 행복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예.
예, 예, 됐네요. 그 다음에 슬픈 새드. 예, 슬픈 표정. 이제 거기에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슬픈 새드는 여기가 잔디밭에 막 뛰어 넘어져서 조그마한 돌이 있는데 무릎팍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팍에 상처가 나서 아유 아프 새드. 그 다음에 프라우드, 자랑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그 각 개별반에서 뭐 가면 쓰고 미술 치료 뭐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졌을 때에 옆에서 잘했어. 얘는 자랑하고 이쪽도 잘했어 할 때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자랑스러운. 그래서 아이들이 그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박수 받는 것. 이것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차분한 것. 영어로 calm. calm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 기본 리듬,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말하면 숨 고르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분 동안 권투 선수가 막 하다가 1분 쉬나요? 그때에 숨 고르기 하면서 진정을 시키잖아요. 그래 다시 또 재.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진정할 수 있는 숨쉬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제 텔레비 하나 부시려면은 텔레비는 자극을 계속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지 이쪽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진정하고 다시 하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4가지 기능 우리 김승현 선생의 찾아내고 제가 좀 기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쁨 이거는 뭐 조이도 되고 해피도 되고 용인 요거는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걸 시켜야 돼요. 잘하는 거 하면 알았어 하는 거야. 알았어 이거 할게. 자기가 잘하는 걸 자꾸 시켜가지고 우리 엄마들은 잘하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경험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면 그걸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저도요 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초기에 영어 기초를 제가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해가지고 중간에 편입을 하니까 기초가 약하니까 외워서 하는 거는 좀 잘 외우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기초가 약하면 그렇다.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의 삶은 기초가 안 돼서거든요. 기초가 기본적으로 기초는 충분히 경험해요. 체험해요. 그래서 잘 보고 잘하는 거를 시키고 잘하면 잘했어. 예. 그래서 자기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것 의식을 깨서 이제 뭐 재미있는 소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나는 거. 어제도 보니까 그 주원이 있잖아요. 주원이가 우리 지안이 꼬맹이하고 노는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얘가 장난쳐요. 골프를 공을 가지고 얼굴을 자꾸 던지니까 얘가 하지마 언니 하지마 와 화나버려. 근데 아이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만히 그냥 둬요. 왜? 얘가 화나는 것도 경험해야 된다. 세상에 가면 사기꾼도 많고 도둑살도 많고 나를 해친 사람도 많고 위협주도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데. 그러니까 분노 감정도 저희가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픔, 이거 뭐 빼앗긴다든지, 그 다음 리젝트 거절당하는 거, 그 다음 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거, 겁나는 거. 다음. 자, 일반적으로 이런 표정들. 예.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정들을 잘 지어서 이제 사람들과 공감할 때 연기자가 흐느낄 때 같이 흐느끼고 화내가지고 그냥 그 갈등을 막 퍼부고 할 때는 이 감정이 이입이 되면 같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표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 앞에서
그래서 희로애락에서부터 다양한 표정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엄마들 제가 상담을 이렇게 볼 때 아이가 좀 울면 막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황해요? 울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우가 알았네. 그래서 어제 골프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원이가 바깥을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우가 막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비껴 하면 얼굴을 이제 탁 밀친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른의 입장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뭐 딸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가만히 있죠. 왜? 얘가 나왔을 때는 어른들은 얼굴을 팍 밀면 되게 기분 나쁘죠. 아이들은 자기 얼굴에 대한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치고 지나가는 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할 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래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표정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슬픈 것도 억울한 것도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불면은 이렇게 쭉 말렸다가 쭉 뻗어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안이는 처음 이제 그래서 그걸 막 불고 다니니까 이제 주원이가 그거 재밌으니까 싹 뺐어요. 그럼 얘는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그 약을 올리면서 빼가지고 분리해서 집어던져버리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요. 그럼 얘는 뭘 경험하겠어요? 화도 나잖아요. 짜증도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저한테 와서 이 주원이가 뺏어갔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어떤 문제점을 타인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좋게 보고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전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요즘 보면은 아빠들도 보면은 어떻게 아이를 볼까 이 고민이 많다 그러죠. 근데 좀 지켜봐주고 이런 표정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면 아이는 경험을 하고 이것은 발전하고 조금 지나면 저끼리 수습이 돼요. 그래서 지안이가 막 울고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니까 이제 주원이가 와서 알았어. 조립해가지고 가지고 놀아. 이 아이는 우는 아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주는 경험이 되고 얘는 되게 화난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별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대가족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못하고 또 그런 경험을 못한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조금 여기서 피가 나면 막 기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피가 나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남자가 저 봤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은 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그 다음에 화날 때도 있고 아니 이제 아이가 이래 있으면은 우리 지안이 같은 경우는 이래 있다가 옆에 아이를 제가 더 이쁘게 해줘요. 그러면은 얘가 질투한다. 이제 26개월인데 25개월은 질투한다. 그러면 이걸 쫙 봐주죠. 그것도 볼 수 있으면 아이 보는 시간이 한두 시간 갔더니 보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네들 수준에서 그것도 해결을 해요. 그럴 때에 질투도 느끼고, 예. 그 다음에 희망찬 새로운 것이 막 와, 뭐 놀다 간식 나온다든지 와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와 한다든지 그 호프풀한 거, 예. 그 다음에 슬픔 막 빼앗고 아이들은 뭐 3번 4번 차오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 중에 슬픔도 경험을 하는데 누가 한번 밀치면은 막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은 발달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흥분하는 것, 또 사랑스러운 것. 그 밴드에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랑스러운 표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좀 지켜봐야 돼. 그냥 공부만 가르친다고 계속 가르치면 이런 건 언제 학습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기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너무 어떤 학습적인 진도에만 나가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오늘 안 왔네. 그때 상담한 부분은 엄마가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아이 너무 방치했더라고요. 아이를 놔두고 이제 엄마가 계속 공부를 하면은 아이와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랑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지루한 거, 예. 지루한 거 이래 이제 옆에 쭉 하다 보면은 지루한 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자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표정들이 이 표정을 다 할 수 있으면은 자폐증은 치료가 된다. 예. 그 치료되는 방법은 자극. 또 치료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강 원장이 가장 강하게 자극을 이제 의도적으로 주는 것은 이제 통각을 경험하려고 얼굴을 자극을 해주잖아요.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얼굴 신경을 손으로 터치해서 자극하는 방법은 없고, 단 제가 앞에 그림 나온 것은 한의원에서 안면 근육, 안면 그 마비 있잖아요. 안면 마비를 해결하는데 이걸 해요. 그걸 돈 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면 근육 발달이 안 됐으니까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입술 감각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미음 발음, 푸 양손은 붙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마사지 해주는 거, 예? 이쪽 턱 관절 교정해 주는 것, 이것이 얼굴 표정을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어디에도 하는 데가 없어요. 자, 병원에 가면은 안과에서 안과 다르고 이비인후과에 다르고 이걸 다 부서별로 분류해서 해버리기 때문에 얼굴은 통합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캠프파이어 테라피는 통합적으로 보니까 12가지의 뇌신경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파이어가 좋다는 거예요. 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 예. 그래서 뭐, 이 관련된 책은 거의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은 강의 40분짜리 하나 듣고 책 좀 읽고 하고 맨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재밌어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도 재밌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는 아이들 자폐증 싹 다 치료가 되고, 이 뇌에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인자가 이제 많이 훼손된 경우는 100% 안 된다 하더라도 90%만 돼도 좋잖아요. 70%만 돼도 좋잖아요. 안 그러면 평생 이러고 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뇌신경 또 발달을 위해서 또 자폐증 치료에 대해서 얼굴 표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질문 없어요? 예. 미디어에 많이 노출을 했었는데 미디어를 끊은 지한 3달 정도 됐거든요. 표정 같은 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 저걸 보면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그 표정 같은 게 가령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비디오 클립 같은 게 있잖아요. 연기자들이 뭐 즐거움을 표현한다든지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건 되게 좀 아마추어고 어색하잖아요. 여기는요 철저하게 아마추어가 좋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고, 엄마 아빠가 자꾸 해보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왜?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목소리 듣고 엄마 아빠의 표정, 우리 아이들을 커서 보면요 다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자녀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
뭐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평면 인식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그 연기를 연습해가지고 아빠가 직접 해주면 더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연기 표정 이런 거는 부모님이 학습을 해서 아이한테는 직접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보고 아빠 연기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그 무학자였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맨날 했던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이미지가 많고 뭐 수십 번 반복해도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했던 얘기를 적어도 10번 이상씩 수없이 들어도 부모로부터 듣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전문가가 와서 우리 아이들 동화 구현해 주는 것보다도 그걸 듣고 부모가 직접 해주는 것이 참 좋다. 어린아이한테는 제일 좋은 것이다. 다른 아까 꿀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뭐 질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뺏기도 한다든지.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뺐으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내 걸 소유하지,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가버릴 경우 그럴 때는 아예 그 자존감이 자꾸 자기의 걸 뺏기는 경우만 하니까 예.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부모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단계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소유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예. 그 단계에서는 누가 가져가든 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상당히 진영이 자기 중심적인 걸 생각하는 경우는 푸들 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기초 단계에서 그때는 이제 자기 것 챙기는 것부터 이제 먼저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낮게. 그래서 아이들이 뭐 뺏고 또 약올로 하는 것은 벌써 지능이 7, 80 넘어야 나타나는 거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부모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다른 친구가 가져갔다고 그러면 그렇죠. 예. 어차피 우리 아이한테 비싼 돈 줘갖고 장난감 사줬는데 다른 아이 가져가 버리면 얘는 뭐 가져가든 말든 근데 옆에서 중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아끼죠. 예. 이렇게 안 해주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상당한 아이들이 그 입술 붙임이 안 돼서 침 흘리는 아이들이 많고 또 침 흘리는 것은 일반 아동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관절 조절 입술 붙이는 이 운동신경이 아직 덜 발달했을 때 침을 흘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덜한데 우리 어렸을 때는 골목마다 아이들 다 침 흘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요이본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강원장이 이걸 많이 턱관절을 테크니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언어치료에서 하는 방법은 암 한다든지 한다든지 입술 훈련을 시킵니다. 한다든지 빡빡빡빡빡 한다든지 한다든지 이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성우나 어나운서나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다든지 에, 이, 오, 우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3개 입에 한번 대고 들어가. 그래서 손가락 3개 입에 넣는데 이걸 충분히 벌리면은 이게 탁 방뜨기잖아요. 이런 훈련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성할 때는 여기 귀젓인데 여기 딱 손대고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그럼 손가락 들어가죠. 예. 그래서 성악할 때는 입을 최대한을 여는 훈련. 하면은 손가락 나오고 이것도 턱관절 또는 언어 할 때 이것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쪽 근육 조절력이 발달할수록 침을 흘린다는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언어를 더 잘할 수 있고 발성을 더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씹는 훈련 같은 거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왜냐면은 밥 같은 것도 잘 씹지 않고 조금씩 씹고 삼켜버리고 조금 씹고 삼켜버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씹고 삼켜버리고 막 이래서 어떤 방법으로 씹는 거를 연습을 씹고 혀 운동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신민서 같은 경우가 아이가 처음 왔는데 씹어 먹지를 못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여여가지고 아주 지금 아주 예쁘잖아요. 근데 사진 보고 아이 보면은 전혀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영양 보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1차 얘기하고 2차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딱 효과를 본 것이 엄마가 밥만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딱 생각을 그러면 어머니 얘가 영양 보충하는데 밥 먹어도 되지 않나? 얘가 씹을 수 있대 얘가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그걸 하나 찾았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니까 먹으면서 씹기 시작했는데 씹어 먹기 시작하니까 얘가 살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밥 잘 먹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뭘 잘 먹어요? 생선? 그러니까 많이 씹히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얘가 좀 더 씹어 먹을 수 있대 얘가 받아들이는 종류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탁 되면은 많이 씹게 되죠. 많이 씹게 되면은 많이 씹을수록 침샘이 나오죠. 여러 기능이 여기에 복잡한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 밥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변에서 좀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예.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